표도르도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 이제 그의 영혼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특히 그의 주변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의 삶을 막 뒤흔드는 새 인물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네, 오늘 그 세 명의 인물에 주목하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들인가요? 첫 번째는 자신의 쾌락 말고는 세상에 어떤 가치도 없다고 믿는 냉소주의자 스비드리가일로프.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받은 자존심과 이기적인 계산으로 똘똘 뭉친 속물, 뾰트로 페트로비치 루진.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희망을 만들어가려는 긍정의 아이콘, 라주미힌입니다. 아, 정말 완전히 다른 세 사람이네요. 네, 이 세 사람의 전혀 다른 세계관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운명과 어떻게 부딪히고 또 얽히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인물, 스리드리가일로프니터 시작해볼까요? 네, 이 사람 정말 첫 등장부터 뭐랄까 규괴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그 죽은 자기 아내 마르파 페트로브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목은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그 부분. 아내가 자기한테 채찍으로 맞는 걸 오히려 즐겼을 거다. 뭐 이게 일종의 소일거리였다.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 발언이야말로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인물의 본질을 딱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죠. 본질이요? 네, 그는 세상을 특히 인간의 심리를 지극히 삐뚤어진 자기만의 필터로 해석해요. 아, 아내의 반응을 보고는 그걸 일반화시켜서 사람들은 모욕당하는 걸 아주 좋아해. 특히 여자들은 그걸 낙으로 삼지라는 정말 해괴한 이론까지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이건 사실 타인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내면의 타락과 가학성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투영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방식인 거죠. 아, 그러니까 네가 원했잖아 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덜어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교묘하고 악랄하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원래는 사기 도박꾼이었다니 어떻게 마르파 같은 부유한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이 정말 궁금해져요. 그 결혼 자체가 하나의 거래였습니다. 거래요? 네, 젊은 시절 그는 시엔이나 자본가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기 도박으로 살았다고 스스로 말하죠. 그러다 결국 거액의 빚을 지고 감옥에 갈 신세가 됐는데 네. 그때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나타나서 3만 루블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그의 빚을 다 갚아주고 그를 사들인 겁니다. 말 그대로요. 사들였다고요? 사랑이 아니라 거의 매매 계약에 가까웠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마르파는 평생 그 3만 루블짜리 차용 증서를 손에 쥐고 그를 쥐락펴락했죠.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그 문서 때문에 도망치지 않은 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그게 그의 삶을 오가면 보이지 않은 족쇄였던 건 분명해요. 그렇군요.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자유와 구속이라는 주제가 이 부부의 관계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입니다. 빚이라는 현실적인 구속 안에서 자유를 갈망하지만 결국엔 모든 걸 체념하고 냉소적으로 변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모든 것에 권태를 느끼는 것 같아요. 나폴리의 그 아름다운 아침 노을을 보면서도 서글픔을 느끼고. 네. 차라리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고국이 낫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북극 탐험을 가겠다느니 열기구를 타겠다느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텅 비어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의 공허함과 도덕적 타락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이요? 네,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에서는 아무런 의미나 자극을 찾지 못하니까 퇴폐적인 쾌락이나 엽기적인 모험 같은 극단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의 삶은 끝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여정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결국 더 큰 허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죠? 그가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의 또 다른 가능성이자 가장 어두운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거울이라. 라스콜리니코프가 머릿속 사상으로만 넘으려 했던 그 도덕의 경계를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이미 삶 자체로 넘어서 살고 있는 인물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와, 정말 오싹한데요?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떨쳐내지 못하는 겁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영혼이 썩어버린 인물이라면 이제 살펴볼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종류의 불쾌감을 주는 인물이죠. 그렇죠. 속물의 끝판왕, 뾰트르 뾰트로비치 루진입니다.
두냐 가족에게 사실상 파혼을 당하고 나서 분노와 모멸감에 치를 떠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에요. 루진이라는 인물의 자기애, 즉 나르시시즘이 폭발하는 부분이죠. 하하, 맞아요. 그는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현실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을 젖비린내 나는 풋내기, 즉 라스콜리니코프라고 단정짓죠. 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짓밟을까 하는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흥미로운 건 그러면서도 스피드리가일로프를 진짜 경쟁자로 생각하고 좀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자신과 두냐를 둔 진짜 경쟁자로 인식하고 은근히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이죠. 모든 원인을 다 외부에서만 찾고 정작 자기 자신의 그 오만하고 계산적인 태도가 문제였다는 건 조금 더 생각 안 하죠. 전혀 못하죠. 다음 날 아침에 거울부터 들여다보는 장면은 정말 찌질함의 극치 아닌가요? 하하, 그렇죠. 밤새 화를 못 이겨서 담즙 때문에 얼굴이 누렇게 뜨진 않았을까? 그걸 걱정하잖아요. 네, 바로 그 외적인 체면, 평판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속물근성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 나오죠. 어떤 부분이죠? 바로 돈 문제입니다.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렇죠. 두냐 모녀에게 결혼준비금으로 한 1,500루블 정도를 미리 안 준 걸 후회하잖아요. 네, 맞아요. 돈이라도 줬더라도 그들이 양심에 찔리거나 돈이 아까워서라도 자기를 십비 내치지 못했을 거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사랑을, 관계를 전부 돈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요? 그게 바로 루진의 세계관입니다. 그의 사고방식에는 인간적인 교감이나 존중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전혀 없죠. 오직 금전적인 이해타산과 통제만 있을 뿐이죠. 결혼마저도 가난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들여서 평생 자신에게 감사하게 만들려는 일종의 투자 행위로 여겼던 인물이니까요. 투자 행위. 네, 그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자 분노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속물 루진이 또 다른 우스꽝스러운 인물이랑 엮이잖아요? 아, 네. 하숙집 동거인인 안드레이 세메노비치 레베자뜨니코프. 루진은 그를 속으로 엄청나게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는 뭔가 두려워하고 이용하려는 속셈이 보여요. 맞습니다. 루진이 그와 함께 지내는 건 단순히 숙박비를 아끼려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그는 레베자뜨니코프를 통해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진보적인 젊은 세대의 사상이 뭔지 파악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출세에 이용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회주의자군요. 네. 당시 러시아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구시대 인물인 루진은 폭로라는 말을 병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새로운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그걸 자기 이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면모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레베자뜨니코프란 인물, 듣고 있으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맞아요. 당시 유행하던 서구의 급진 사상들을 그냥 앵무새처럼 막 떠드는데 깊이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피상적인 거죠. 루진더러 공산주의 공동체를 지지하고 아내의 외도도 용납할 진보적 인물이라며 마음대로 칭찬하질 않나. 아하, 네. 공동체에서는 남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질 않나. 특히 시궁창 청소가 라파엘로의 예술보다 고귀하다고 하는 부분에선 정말 실소가 터지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작가가 노린 부분입니다. 레베자뜨니코프를 통해서 당시 러시아 지식인 사회에 피상적으로 퍼져있던 서구 사상의 폐해를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거죠. 풍자였군요. 네. 프리의 공상적 사회주의나 다윈의 진화론 같은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복잡한 개념들을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한 채 껍데기만 가져와서 우스꽝스럽게 떠드는 지식인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상적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상적인 아이디어인데 레베자트니코프는 이걸 남의 방에 막 들어가도 되는 권리 같은 식으로 아주 저급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하,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런 그의 위선이 소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폭발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녀를 유혹하려던 게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 있는 저항정신을 일깨워주려 했다고 변명하잖아요. 모든 건 사회 환경 탓이고 인간 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면서요. 그 주장이 바로 이 소설의 핵심 주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핵심 주제요? 네.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의 기계적인 결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
그리고 영혼의 구원 가능성을 믿는 작가의 사상과 완벽하게 대치되죠. 아, 레베자트니코프는 소녀라는 한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어설픈 사상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 대상으로만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와, 실험 대상이라니. 관념과 이론만 있고 실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은 없는 지식인의 가장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좀 삐뚤어지고 공허하고 이기적인 인물들만 보다가 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보면 정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바로 라주미힌. 이 사람은 정말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앞선 두 인물이 파괴와 냉소, 또 이기심을 상징한다면 라주미히는 창조와 낙관, 그리고 연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네. 루쥔이 떠나고 두냐와 어머니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가 내놓는 해결책은 정말 인상적이죠. 맞아요. 각자고짜 우리 출판사 차립시다 하잖아요. 네. 그게 그냥 힘내라는 식의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들고 와서 설득하죠. 그렇죠. 대부분 출판업자들은 뭘 파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기획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그의 제안이 허황된 꿈이 아닌 이유는 그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 준비된 사람. 네. 3개 국어에 능통하죠. 2년간 출판사에서 일하며 실무 경험도 쌓았죠. 인쇄부터 종이,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꿰뚫고 있죠. 심지어 자금을 빌려줄 삼촌까지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와, 완벽하네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저 한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실질적인 돌파구를 만들어내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다 함께 라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다 같이 번역하고 출판하고 공부합시다. 함께 노력하자고요. 이 말이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와 정반대의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한 명은 골방에서 혼자 비범함을 증명하려다 괴물이 됐는데 라주미히는 같이 일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먹고 살자고 말하잖아요. 완벽한 대척점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고립된 초인 사상이 결국 파괴적인 살인으로 이어진 반면 라주미힌의 공동체적인 계획은 건설적인 미래를 향하고 있죠. 작가는 라주미힌을 통해 진정한 힘은 비범한 개인의 고독한 사색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땀 흘리며 성실하게 노동하는 데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절망 속에서도 구체적인 행동과 연대를 통해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건강한 낙관론. 그게 바로 라주미닌이 보여주는 가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비드리가일로프, 루주인, 그리고 라주민이라는 세 인물을 통해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들여다봤네요. 그렇죠. 모든 것을 조롱하며 파괴적인 쾌락에 잠식된 허무주의,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속물주의. 그리고 함께 땀 흘리며 현실적인 미래를 만들자는 건강한 낙관주의까지요. 네. 어쩌면 이 세 갈래의 길은 지금 깊은 혼돈에 빠진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 앞에 놓인 선택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선택지요? 네. 그는 시비드리가일로프처럼 끝없는 타락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고 루주인처럼 자기 합리화라는 편리한 늪에 영원히 갇혀버릴 수도 있겠죠. 혹은 라주민인처럼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으로 돌아갈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깊은 절망에 빠진 영혼에게 과연 어떤 길이 가장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게 될지,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길이 왜 어쩌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저지른 그 끔찍한 범죄의 그림자가 이제 그의 영혼을 넘어서 그 주변 세상까지 서서히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그 파장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특히 그의 누이, 두냐를 사이에 둔 두 명의 남자, 스비드리가일로프와 루쉰이 등장하면서 이 어두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라스콜리코프의 비범한 인간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이야기했잖아요. 네, 피와 혼돈,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죄책감만 남았죠. 그렇죠. 이제 그의 싸움은 더 이상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아주 구체적인 위협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위협들, 스비드리가일로프와 루쉰이라는 이 두 인물이 어떻게 라스콜니코프 내면의 어두운 면을 비추는 일종의 왜곡된 거울이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명,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예심판사 포르피리.
그의 치밀한 심리 게임 속으로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비드리가일로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 인물 정말 첫 등장부터 기묘하고 소름 끼치지 않나요? 아, 정말 그렇죠.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주는 인물이에요. 죽은 아내 마르파 페트로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상한 말을 툭 던지잖아요. 네, 그 채찍 이야기요. 맞아요. 아내를 채찍으로 딱 2대 때렸을 뿐인데 그녀가 그걸 뭐 불쾌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대체로 사람들은 모욕당하는 걸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자들은 특히 더 그렇답니다. 와, 이걸 듣는 순간 정말 중몰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저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그 한마디가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도덕이나 선악 같은 개념 자체를 그냥 조롱하는 완벽한 도덕적 허무주의자거든요. 도덕적 허무주의자? 네,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어떻게 이런 괴물 같은 인물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원래 빚더미에 올라서 감옥에 갈 신세였는데 아, 그랬었군요. 네, 5살 연상인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3만 루블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금으로 그의 빚을 다 갚아주고 결혼을 한 거죠. 말하자면 돈으로 구원받은 셈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빚 문서를 평생 손에 쥐고 그를 통제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처음부터 일종의 거래이자 계약 관계였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는 이 관계를 속박이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통제된 삶에 대한 비뚤어진 반작용 같은 걸까요? 그의 이런 냉소주의가?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거래와 욕망의 관점에서만 봐요. 심지어 러시아에 왜 머무냐고 물으니까 고국에서는 적어도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하죠. 와, 정말 어떤 책임도 지기 싫어하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영혼이네요. 네, 그런 인물이 이제 페체르부르크에 나타나서 두냐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식을 라스콜니코프의 친구 라주미인이 전했을 때 두냐의 어머니 뿔헤리아가 경악하면서 묻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이 이곳에서도 두냐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려는 걸까요? 그렇죠. 그의 이름만으로도 공포를 자아내는 존재. 그야말로 살아있는 악몽이 찾아온 셈이죠. 자, 이렇게 스비트리가일로프가 뭐랄까 쾌락과 냉소로 똘똘 뭉친 거대하고 좀 철학적인 악처럼 느껴진다면 또 다른 남자가 있죠. 네, 뾰뜨르할 빼뜨르비치 루주인. 이 사람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옹졸한 악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는 두냐에게 파혼당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밤새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거든요.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대목이 정말 가관이죠. 네, 그 내면 독백을 보면 그가 두냐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냥 아름답고 덕성스럽고 교양 있는 가난한 여인을 트로피처럼 얻어서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었을 뿐이죠. 자기가 아주 조금 거드름을 피워보았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꼬였다고 억울해하는 부분에선 정말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후회하는 내용이 더 기가 막힙니다. 아, 맞아요. 아, 그때 돈을 좀 쓸걸 하면서 1,500루블 정도만 줬어도 모든 게 훨씬 순조롭고 확실하게 처리됐을 텐데.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 정도로 취급하는 그 속물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을 전부 라스콜리코프 탓으로 돌리면서 복수를 다짐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쫌생이인지 그냥 딱 보입니다. 루주인의 위선은 그의 하숙집 동료인 레베자뜨니코프와의 관계에서 그 정점을 찍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 그 진보주의자라고 나오는 인물이요. 네, 맞습니다. 레베자뜨니코프는 당시에 유행하던 여러 진보 사상에 심취한 인물인데 루주인은 속으로는 그를 완전히 경멸하거든요.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군요. 그렇죠. 겉으로는 공산주의, 공동체나 자유결혼 같은 개념들에 대해 아는 척하면서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잠깐만요. 그 지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루진처럼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 왜 굳이 자기가 경멸하고 두려워하는 그 진보 사상을 아는 척하는 걸까요? 아,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게 당시 러시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 같은 거였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러시아 지식인 사회는 온갖 서구 사상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면서 아주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아, 루진은 바로 그 혼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거죠. 젊은 세대에게 진보적인 척 아첨해서 환심을 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더 공고히 하려는 그런 계산 속인 겁니다. 결국 도스토옙스키는 이 루주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단시 지식인 사회의 위선과 공허함을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스비드리가일로프나 루준처럼 어둡고 이기적인 인물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이들과는 정말 정반대 인물, 라주미힌의 존재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인물이죠. 루진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고 미래가 막막해진 두냐와 어머니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제시하거든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요? 네, 바로 출판사를 차리자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라주미힌의 열정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삼촌에게 1,000루블을 빌리고 라스콜리코프 가족이 가진 돈을 합쳐서 사업을 시작하자고 막 열변을 토하잖아요. 두 분은 번역을 하시고 저는 출판과 판대를 맡겠습니다 하고요. 네. 조그맣게 시작해서 크게 확장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걸로 생계는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본전은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대사를 듣는데 뭔가 그 막막한 현실에 작은 창문 하나가 열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도스토옙스키가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과 연결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세상은 과연 라스콜리코프처럼 비범한 개인이 단 한 번의 초법적 행위로 바꾸는 걸까? 아니면 라주미인처럼 평범하지만 선한 사람들이 매일 성실하게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려야 바뀌는 걸까? 하는 질문이죠. 아, 라주미인의 계획은 라스콜리코프의 사상과 정확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도끼가 아니라 잉크와 인쇄기, 그리고 정직한 노동. 그렇죠. 그걸 통해 삶을 재건하자는 제안이죠. 이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제시하는 하나의 긍정적인 대안인 셈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라주미인이 이렇게 희망적인 계획을 제시한 바로 그 직후에 라스콜리코프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죠. 네, 그는 소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방을 묘사하는 부분이 아주 독특해요. 어쩐지 창고처럼 보였고 심하게 일그러진 네모꼴을 하고 있어서 무언가 기형적인 느낌이 들었다. 네, 그 묘사가 아주 인상적이죠. 한쪽은 칼날 같은 예각이고 다른 쪽은 흉하게 뭉툭한 둔각으로 이루어진 방이라니. 작가는 왜 이렇게까지 기이하게 방의 구조를 묘사하는 걸까요? 그 기형적인 방의 구조는 말하자면 세상의 규범과 도덕에서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소냐의 운명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운명의 상징이군요. 네, 라스콜리코프는 이전에 자신의 작은 방을 관이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래서 소니아의 방 역시 사람이 사는 정상적인 공간이 아닌 세상의 끝에 내몰린 영혼이 머무는 그런 기형적인 공간인 겁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바로 그 일그러진 공간에서 소니아에게 끔찍한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아, 그래서 그는 가족을 버렸다고 자책하면서 소니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군요. 내게는 이제 당신 한 사람뿐이야. 함께 갑시다. 우리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함께 갑시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그가 말하는 함께 가자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그를 동정해서 연대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녀를 끌어들이라는 걸까요? 저는 후자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그는 자신의 살인이라는 죄와 가족을 위해 몸을 파는 소니아의 희생을 같은 선상에 놓으려고 하거든요. 아, 동일시하려는 거군요. 네, 둘 다 기존의 도덕을 넘어섰다는 공통점을 억지로 찾아내서 그녀를 자신의 공범이자 이해자로 만들려는 아주 이기적인 시도죠. 그는 구원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정당화해줄 또 다른 저주받은 영혼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적인 만남 직후에 그는 이 찍의 가장 숨막히는 장면 중 하나로 걸어 들어가죠. 네, 바로 예심판사 포르피리와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당당하게 맞서리라 다짐하지만 포르피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포르피리의 수사 방식은 그 당시로서는 물론이고 현대의 프로파일링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정교하고 치밀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걸 본인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적인 증거 대신에 심리적인 거미줄을 쳐서 범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방식을 택하죠. 범인을 성급하게 체포하면 오히려 그에게 도덕적인 지지, 그러니까 순교자가 될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대목이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의심과 위협 속에서 스스로 고립되고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여기서 그 유명한 나방과 촛불 비유가 나오죠.
정말 섬뜩한 비유예요. 네, 그는 계속해서 내 주변을 맴돌 겁니다. 마치 나방이 촛불 옆을 맴돌듯이 말입니다. 자유도 결국 마음에 들지 않게 될 거고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다가 결국 제 입으로 제 손으로 날아들어 올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라스콜니코프의 입장이었다면 이 말을 면전에서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으세요? 정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에서 나온 확신이거든요. 포르피리는 계속해서 그를 압박하죠. 라스콜니코프의 논문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그의 오만한 자존심을 건드리고 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과거 경찰서에서 그가 졸도했던 사건을 넌지시 언급하면서 허를 찌릅니다. 마치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하고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리죠. 비할 데 없이 거짓말을 잘하긴 했지만 그는 그만 그 자연적 본성이라는 걸 계산에 넣지 않았던 겁니다. 그 자연적 본성이라는 말, 그게 핵심이네요. 아무리 비범한 이론으로 무장해도 죄책감과 공포를 느끼는 인간의 본성을 속일 수 없다는 걸 간파한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라스콜니코프는 입술이 바싹 마르고 심장이 멎는 듯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죠.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네,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 페인트공 니콜라이가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외치죠. 내가 죽였어 라고요.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에요. 네, 이 갑작스러운 자백으로 포르피리가 쳐놓은 그 완벽했던 거미줄에 구멍이 생기고 라스콜니코프는 기적적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정말 구사일생으로 풀려나긴 했는데 그의 마음은 전혀 편치가 않죠. 이건 끝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그렇죠. 포르피리의 심리적 압박은 잠시 멈췄을 뿐이고 앙심을 품을 루지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인물,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바로 자신의 옆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라스콜니코프의 비밀은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점점 더 구체적인 얼굴을 하고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죠. 과연 그는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자신의 이론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포르피리의 예언대로 그 자연적 본성에 굴복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결국 자신의 죄를 또 다른 인물에게 고백하면서 벌어지는 파국과 그를 옥죄어오는 운명의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라스콜니코프의 삶이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네, 맞아요. 페체르부르크에 도착한 어머니와 누나 두냐는 그의 그 위태로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했고요. 그렇죠. 특히 두냐를 어떻게든 돈으로 사려는 약혼자 루준의 그 위선적인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동시에 또 다른 쪽에서는 네, 예심판사 포르피르가 보이지 않는 그물로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죠. 모든 갈등이 정말 폭발하기 직전의 그 긴장감 속에서 이야기가 멈췄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요, 그 모든 갈등이 정면으로 폭발하는 그야말로 대결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결의 장이요? 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3명의 인물과 연달아 마주하게 되는데요. 3명이나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지위를 신봉하는 속물, 바로 루준. 루진.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이 아니라 심리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냥꾼, 포르피리.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가장 기이하고 위험한 인물, 그의 사상이 가장 타락했을 때의 모습을 비추는 어두운 거울과도 같은 스비드리가일로프입니다. 이 3번의 대결을 거치면서 그가 그토록 신봉했던 비범인 이론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자 무너져 내리는지, 네, 그리고 그가 왜 결국 소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두냐의 과거와 얽혀있는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인물의 등장은 정말 섬뜩한 긴장감을 주더라고요. 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대결들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세운 이론의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깊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죠. 이야기의 시작부터 정말 기묘한 인물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등장하죠. 네, 불쑥 나타나죠. 라스콜리니코프의 꿈결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 방에 찾아와서 죽은 아내 마르파 페트로보나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그 태도가 정말이지 너무 냉소적이고 기괴했어요. 그렇죠. 그는 아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뭐랄까 도덕이나 윤리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아내를 채찍으로 딱 2대 때린 적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아내에게는 유익했을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하죠. 세상에.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모욕당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낀다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까지 펼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욕망과 쾌락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인물이에요. 아내 덕분에 빚더미에서 구제되었다는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아내. 7만 루블의 빚을 갚아주고 결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을 함정이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아내가 쥐고 있던 그 차용 증서 때문에 7년간 시골에 꼼짝없이 묶여 있었다고요. 그의 말에서는 어떤 감사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전혀 없죠. 오직 지독한 권태와 냉소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인물이 핵심입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가 꿈꿨던 모든 것을 넘어선 인간의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물이거든요. 아, 라스콜리니코프 이론의 현실 버전 같은 건가요? 그렇죠. 라스콜리니코프의 이론에서 신과 도덕을 싹 지워버리고 순수한 욕망만 남기면 바로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는 법도 도덕도 넘어섰지만 그에게 남은 게 뭘까요? 결국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 극심한 권태와 공허함 뿐입니다. 아, 라스콜리니코프의 이론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결말을 미리 보여주는 뭐랄까 섬뜩한 예고편인 셈이죠. 그렇게 하나의 어두운 거울을 만난 뒤에 라스콜리니코프는 곧바로 또 다른 현실의 벽, 바로 누나의 약혼자 루진과 부딪히게 되죠. 네, 맞습니다. 이 만남은 정말 폭풍전야 같았어요. 루진이 오빠를 만나려고든 나랑을 끝이다 이런 식의 편지를 보냈는데 두냐가 오히려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잖아요. 여기서 두냐라는 인물이 얼마나 강인하고 주체적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네, 정말 멋있었어요. 그녀는 루진에게 단호하게 선언을 하죠. 저는 당신과 오빠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야만 해요. 아, 이게 단순히 가족이냐 약혼자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루진이 자신의 돈과 지위로 가족을 통제하고 모욕하려 했던 그 오만한 태도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돈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네, 바로 그 루진의 세계관 전체에 대한 거부 선언인 거죠. 결국 파원을 통보받은 루진의 속마음이 묘사되는 부분은 정말 아, 그 부분 정말 그렇죠. 찌질함의 극치라고 할까요? 자기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는데 단지 좀 거드름을 피웠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까지 됐다고 분개하잖아요. 맞아요. 억울해하죠. 심실어 이런 계산까지 하죠. 미리 예단비 명목으로 한 1,500루블이라도 줬더라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나를 이렇게 쉽게 버리진 못했을 텐데. 정말 비열하죠. 자신의 실수를 돈 문제로만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비열하고 옹졸하게 느껴졌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작가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루진 같은 사회의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끼 같은 폭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네, 그랬죠. 하지만 그의 누이 뒤냐는 어떻습니까? 폭력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단호한 말과 이성적인 태도만으로 루진의 속물적인 세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것은 폭력에 대한 존엄의 승리이자 라스콜리니코프의 이론이 현실에서 마주한 첫 번째 균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루쥔이라는 속물이 떠나고 나니 공기는 깨끗해졌는데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라주미힌이 정말 뜻밖의 제안을 하죠. 네, 희망적인 제안을 하죠. 출판사를 같이 차리자고요. 자신의 삼촌 돈과 가족들 돈을 합쳐서 번역도 하고 책도 내고 다 같이 공부하면서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열정적으로 말하는데 이 장면은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고립과 단절을 통해 혼자만의 비범인이 되려 했던 라스콜리니코프의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아, 연대를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라주미인이 제안하는 것은 연대와 함께하는 노동을 통한 구원입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해나갑시다 라고 외치는 그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사상에 대한 가장 건강하고 희망적인 대안을 보여줍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것. 네, 이것이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희망의 손길을 뿌리치고 또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들어가요. 그렇죠. 다시 예심판사 뽀르피리를 찾아가죠.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정말 읽는 저도 피가 마르는 심리전 그 자체였어요. 정말 그렇죠. 뽀르피리는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내밀지 않으면서 교묘한 말로 라스콜리니코프를 압박하죠. 뽀르피리의 수사 방식이 정말 교묘해요. 마치 뭐랄까, 고양이가 쥐를 잡고 바로 죽이지 않고 실컷 가지고 노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그는 범인을 성급하게 체포하면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을 줘서 불리하다고 말합니다. 네. 대신 나는 네가 범인인 걸 알고 있다는 암시를 계속 주면서 용의자가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촛불 주위를 맴도는 나방 비유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아, 그 비유. 범인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수사관이라는 촛불 주변을 계속 맴돌다가 점차로 반경을 좁히고 또 좁히다가는 쿨쩍 곧장 새 입으로 날아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말을 듣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을 겁니다. 포르피리는 그의 논문 이야기를 떠내면서 젊은 사람들의 그런 억눌린 오만한 열정은 위험한 것이지요. 라면서 그의 자존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자극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마치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경찰서에서 졸도했던 일이나 친구랑 돌 밑에 물건을 숨겼다는 대화를 나눈 것까지 넌듯이 흘리죠. 정말 무섭네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완벽한 외통수에 몰린 겁니다. 포르피리가 파는 보이지 않는 덫에 걸려서 발버둥 치는 형국이죠. 이 숨막히는 심리전 와중에 잠시 루지인이 머무는 하숙집으로 장면이 전환되는데 여기서 레베자트니코프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코미디처럼 변하죠. 맞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당시 유행하던 서부의 급진 사상을 앵무새처럼 떠들어대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작가는 이 레베자트니코프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 러시아 지식인 사회에 퍼져 있던 니힐리즘이나 공상적 사회주의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우스꽝스럽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죠? 그는 공산주의 공동체에서는 남의 방에 언제든 들어갈 권리가 있다거나 하하.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나는 당신을 존명하오. 왜냐하면 당신은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요. 라고 말해줘야 그게 진보적인 태도라고 주장하죠. 듣고 있으면 정말 기가 막힌 논리들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돈이 최고라고 믿는 속물 루진이나 공허한 진보 이론만 떠드는 레베자트니코프나 네. 사실은 본질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둘 다 인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나 존중 없이 자신만의 이론과 계산에만 빠져 있다는 점에서요. 정확합니다.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다른 하나는 공허한 이념인 거죠. 그렇네요. 도스토옙스키는 이 두 인물을 통해 당시 사회의 정신적 파탄을 보여주는 동시에 라스콜리니코프가 그토록 경멸하고 벗어나고자 했던 평범한 세계가 사실은 이런 속물근성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그가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그는 더 깊은 고립에 빠져들 뿐이었던 거죠. 결국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포르피리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몰린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소냐를 찾아갑니다. 네, 드디어 소냐에게로 가죠. 작가가 묘사하는 소냐의 방, 창고 같고 심하게 일그러진 네모꼴을 한 기형적인 느낌의 방이라는 표현이 그녀의 삶과 너무 잘 어울려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 기형적인 공간에서 그는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네. 가족과도 인연을 끊었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모두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 함께 갑시다. 이렇게 외치죠. 그리고 드디어 네, 드디어 자신이 노파와 리자베타를 죽였다는 끔찍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소냐에게 고백하는 이 장면은 정말 숨이 막더라고요. 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죠. 그런데 바로 내가 죽였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다느니 인류를 위해 악을 행할 권리가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느니 횡설수설하잖아요. 맞아요. 그 자기 변명이 너무나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횡설수설이 바로 그의 이론이 완전히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소냐 앞에서 결국 자신의 진짜 동기를 실토하게 되죠. 진짜 동기요? 네, 인류를 위한 위대한 명분이 아니라 단지 내가 과연 일라오스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인간인가를 시험해보고 싶었던 그 지독한 오만함, 아, 그리고 떨고 있는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고 싶었던 권력욕 때문이었다고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군요. 그렇죠. 그는 자신이 강자가 아니라 그저 심술이 나서 구석에 숨어버린 거미 같은 존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끔찍한 고백을 들은 소냐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죠. 예상 밖의 반응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를 비난하거나 두려워하면서 피했을 텐데 소냐는 오히려 그의 고통을 전부 끌어안잖아요. 맞아요. 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함께 아파하죠. 소냐는 이 순간 인간적인 연민을 넘어서 거의 신적인 사랑과 용서의 상징이 됩니다. 신적인 사랑? 보내기를 지시합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대사죠. 어떤 말이었죠?
내 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절을 하고 당신이 더럽힌 돼지에 입을 맞추고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외치세요. 이성과 논리로 해결하려 했던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땅에 입을 맞추라는 제안은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것은 그의 오만한 이성, 즉 머리로 쌓아올린 이론의 세계에서 벗어나라는 요구입니다. 아, 내 거리는 모든 사람이 만나는 공공의 장소, 즉 민중을 상징하고 대지는 러시아적인 사상에서 어머니와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민중과 대지요. 네. 즉 고립된 개인의 이론을 버리고 민중과 대지, 즉 공동체와 다시 연결됨으로써 죄를 씻으라는 종교적이고 실천적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요. 맞습니다. 이성적 해결이 아닌 온몸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대중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참회를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이 소냐가 보여준 길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죄를 털어놓은 라스콜리니코프. 하지만 소냐가 보여준 구원의 길은 그에게 또 다른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작처럼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의 오만한 이성은 여전히 땅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아직도요? 그의 내면에서는 이론과 라스콜리니코프와 참회하려는 라스콜리니코프 사이에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아, 그리고 밖에서는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가장 예측 불가능한 위험,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의 누이 두냐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고백은 결국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라스콜리니코프의 상황이라면 이성과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내거래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죄를 고백하는 것과 그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인간은 과연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러게요. 이성과 논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소냐의 제안을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버티려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고통스러운 방황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마지막 운명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세계가 그야말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 두냐가 약혼자 루진과 파혼을 하면서 인물들 사이에 그 위태로웠던 균형이 깨지고 모든 관계가 재편성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이 파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라스콜리니코프를 양쪽에서 옥죄해 오는 두 인물이죠. 예심 판사 뽀로피리, 그리고 악당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압박,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그의 고백을 아주 깊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루진이라는 그 위선적인 인물이 퇴장한 자리에 라조미힌이라는 건강한 희망이 들어서는가 싶었죠. 근데 곧바로 라스콜리니코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등장합니다. 이건 마치 주인공에게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희망이냐 아니면 파멸이냐. 그의 내면이 어떻게 갈라지고 또 봉합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그럼 먼저 그 희망의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루준에게서 벗어난 두냐와 어머니는 그야말로 탈진 상태인데 이때 친구 라주미힌이 정말 열정적으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듣고 있으면 저까지 막 가슴이 뛸 정도예요. 다 같이 출판사를 차리자는 거죠. 아, 그 장면 정말 인상적이죠. 단순히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미래를 딱 제시하잖아요. 삼촌한테 철로보를 빌리고 가족 돈을 합치고 자기가 아는 출판업계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사업을 일으키겠다. 이 계획을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합니다. 특히 왜 굴러들어오는 호박을 찹니까 하고 외치는 대목에서는 그 순수한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죠. 맞아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번역하고 출판하고 공부하면서 새 삶을 살자는 거잖아요, 이건. 라스콜리니코프가 자기 골방에 갇혀서 혼자 위대한 이론을 꿈꾸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처럼 보여요. 그 지점입니다. 도스토예브스키가 여기서 라스콜리니코프의 사상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독한 초인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보듬는 공동체의 가치. 라주미는 건강한 노동과 관계 속에서 삶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이고요. 이게 이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희망적인 분위기가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파혼방한 루진이 앙심을 품고 끔찍한 소식을 전하죠. 두냐를 괴롭혔던 바로 그 지주, 스비드리가일로프가 빼찌르부르크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달려왔다는 그 말에 두냐와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죠. 여기서 소설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어두워집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그냥 단순한 악당이 아니거든요.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만약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양심의 가책 없이 죄책감이라는 그 인간적인 감정을 완전히 제고하고 자기 이론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어떤 인간이 되었을까? 그 결과물이 바로 스비드리가일로프인 셈이죠. 그러니까 라스콜리니코프가 이론으로 무장한 초인 지망생이야하면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이론 없이 순수한 욕망만으로 선을 넘어버린 완성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의 등장이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가 그냥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경고등처럼 느껴지네요. 정확합니다. 이제 라스콜리니코프는 두 개의 거울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 겁니다. 하나는 라주미인이라는 건강하고 희망찬 미래, 다른 하나는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타락하고 공허한 파멸. 이 둘 사이에서 그의 영혼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앞으로의 핵심이 되는 거죠.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전당포에 맡긴 물건을 찾으러 간다는 핑계로 예심판사 뽀르피리를 다시 찾아가죠. 여기서부터 정말 숨막히는 심리전이 펼쳐지는데 저는 이 장면 읽을 때마다 손에 땀이 나요. 뽀르피리의 수사 방식이 정말 독특하기 때문이죠. 그는 무슨 물리적 증거를 들이대는 그런 현대적인 수사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심리학자에 가깝습니다. 용의자를 구석으로 몰아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스스로 진실을 말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죠. 그가 저는 2 곱하기 2는 4와 같은 명확한 증거를 선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완전히 연막작전이죠. 실제로는 눈빛, 표정, 말투 같은 심리적 증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에게 2 곱하기 2는 4는 오히려 불완전한 증거인 셈이에요. 인간은 훨씬 더 복잡한 존재라고 믿으니까요. 그의 진짜 무기는 바로 용의자의 인간적인 본성 그 자체입니다. 그가 드는 비유가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죠. 바로 그 불 주변을 맴도는 나방 비유 말씀이시죠. 정말 소름 끼쳐요. 그가 라스콜리니코프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계속해서 내 주변을 맴돌 겁니다. 마치 나방이 불 옆을 맴돌듯이 말입니다. 자유도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에 잠겨서는 길을 잃고 점차로 반경을 좁히고 또 좁히다가는 훌쩍 곧장 제 입으로 날아들어 올 겁니다. 그럼 저는 그를 삼켜버리면 그만이지요. 이건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게 들려요. 이 비유의 핵심은 자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뽀르피리는 범죄를 저지른 인간은 그 죄의 무게 때문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해도 불안과 죄책감이라는 그 본성은 그를 가만두지 않고 결국 진실 주변을 맴돌게 만든다는 거죠. 뽀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창백한 얼굴, 격앙된 말투, 불안한 눈빛,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증거보다 확실한 자연의 거울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보르피리가 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압박해오니까 라스콜리니코프는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가는데 바로 그때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모든 상황이 확 뒤집어집니다. 맞습니다. 칸막의 뒤에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페인트공 니콜라이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자기가 바로 그 노파를 죽인 범인이라고 자백해버리죠. 뽀르피리조차 예상하지 못한 완전한 돌발 상황입니다. 이때 보르피리가 풀려나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던지는 말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당신이 바로 그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었군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니콜라이를 미끼로 던져서 라스콜리니코프의 반응을 떠보려 했다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르피리는 니콜라이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를 대기시켜 놓음으로써 라스콜리니코프를 자극하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미끼가 갑자기 자백을 해버린 거죠. 계획이 예상치 못하게 틀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라스콜리니코프는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끝에 얻은 행운이죠. 그런데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행운은 결코 오래가지 않죠.
경찰서라는 끓는 솥에서 겨우 빠져나왔더니 이번엔 스비드리가일로프라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 됩니다. 유령처럼 나타나서 라스콜리니코프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걸어오죠.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신의 과거를 아주 태연하게 늘어놓습니다. 귀족이었고 기병대였고 사기 도박꾼이었다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갈 뻔했는데 아내 마를파 페트로브나가 구해줬다는 이야기까지요. 그의 말에는 어떤 수치심이나 죄책감?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가 라스콜리니코프와 다른 점이죠. 그는 이미 모든 도덕률을 넘어선 인물입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 대한 고백은 정말 귀귀해요. 아내의 허락을 받고 하녀들을 건드리는 대신 다른 정보를 두지 않기로 구두 계약을 했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음탕한 삶에 대해서 본성의 뿌리를 박은 항상 타오르는 석탄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 자신의 욕망을 무슨 자연법칙처럼 여기는 태도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성과 이론을 통해 선을 넘으려 했다면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본성과 욕망을 따라서 선을 넘나들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했다고 믿는 그의 내면은 사실 극심한 권태와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유령을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신비주의자라고 부르죠. 이것이 바로 라스콜리니코프가 가게 될 또 다른 파멸의 길, 즉 의미를 상실한 채 쾌락과 허무 속을 떠도는 길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녀를 향한 자신의 집착을 정당화하는데 그 논리가 정말 교활합니다. 오히려 두녀가 자신을 구원하겠다면서 먼저 접근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꾸며내죠. 그의 말은 진실과 거짓, 자기 연민과 합리화가 교묘하게 뒤섞여 있어요. 모든 상황을 자기 욕망이 유리하게 해석하는데 아주 능숙하죠. 이건 역시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의 살인을 인류를 위한 위대한 사상으로 포장하려는 그 자기 기만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뭐랄까 쌍둥이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이 모든 압박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소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죠. 그런데 이 고백의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워 보여요. 자신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을 닦거든요. 그 고백의 과정 자체가 이 소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이의를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그가 내놓는 이유들을 한번 볼까요? 첫째는 그 나폴레옹 이론입니다. 만약 나폴레옹이 내 위치에 있었다면 그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목 졸라 죽여버렸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영웅과 동일시하려고 하죠.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자기가 나폴레옹이 아니라 이 같은 존재였다고 자주 하잖아요. 두 번째 이유로는 자기 증명을 들죠. 내가 과연 선을 넘을 권리를 가진 자인지 아니면 그냥 벌벌 떠는 피조물인지 시험해보고 싶었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역시 금방 무너집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가난하고 낮은 천장에 방이 주는 그 압박감, 자신의 심술궂고 오만한 성격, 이런 것들을 탓하기 시작하죠. 이 혼란스러운 고백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의 범죄에 그가 내세웠던 그 어떤 위대한 이유도 없었다는 사실의 폭로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이론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정작 그 이론의 주인공이 되지도 못한 어중간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겁니다. 그의 끔찍한 고백을 들은 소냐의 반응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를 괴물이라고 비난하거나 두려워하면서 도망쳤을 텐데 그녀는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외치죠.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그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의 영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녀에게 라스콜리니코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인간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녀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 정말 강렬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는 그런 법적인 해결책 이전에 영적인 참여를 먼저 요구하죠.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절을 하고 대지에 키스하세요. 당신은 대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내어 말하세요.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이 장면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대사는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에 집약된 부분입니다. 고립된 개인의 이성이나 이론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대지, 즉 민중과 다시 연결되고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겸손한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냐는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자신의 삼나무 십자가를 걸어주면서 그 고통스러운 길을 함께 걷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거죠. 한편 라스콜리니코프의 또 다른 가능성이었던 스비드리가일로프는 결국 자신의 길 끝에 다다릅니다. 두냐를 위협하다 실패하고 끔찍한 악몽으로 가득한 하룻밤을 보낸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는 라스콜리니코프가 갈 수도 있었던 그 철저한 허무와 파멸의 길을 대신 보여주고 사라진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라스콜리니코프 앞에는 이제 하나의 길만이 남게 된 겁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처럼 완전한 절망 속에서 소멸하는 길이 아니라 소냐가 제시한 고통스럽지만 부활로 이어지는 참회의 길이죠. 땅에 입을 맞춥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술주정뱅이라며 비웃죠.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그의 행동에서 무엇을 보셨을 것 같나요? 이것은 자신의 이론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완전한 패배의 순간일까요? 아니면 웃음거리가 될 것을 알면서도 내딛는 새로운 삶을 향한 첫 용기의 순간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시작되는 그의 길고 긴 부활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라스콜리니코프를 둘러싼 인물들의 관계가 정말 거미줄처럼 얽히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었죠. 네, 정말 숨막히는 전개였어요. 이제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복잡하게 얽혔던 실타래가 마침내 어떻게 풀리는지, 또 각 인물들이 어떤 종착역에 다다르는지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의 죄와 어떻게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봐야겠죠? 네, 특히 스비드리가일로프의 그 허무주의적인 종말이라던가 루쥔의 옹졸한 파멸. 그리고 포르피리오와의 마지막 심리전까지. 네, 맞아요. 인물들의 가장 깊은 내면이 드러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네요. 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인물이 참 기묘하잖아요. 그렇죠. 그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죽은 아내 마르파와의 관계를 털어놓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솔직해요. 맞아요. 심지어 아내를 채찍으로 때린 사건조차 사실은 아내가 그걸 은근히 즐겼다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네, 여성들은 모욕당하는 데서 쾌감을 느낀다는 아주 냉소적이고 뒤틀린 시각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내와 일종의 계약 관계였다는 말이 저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 대목이요. 자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아내가 묵인해주는 대신 자기는 아내를 절대 떠나지 않고 한 여자에게 정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건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걸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포장하거든요. 자신의 방탕함을 정당화하는 논리인데 여기서 그의 도덕관념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인물은 단순히 악당이라고만 보기에는 뭔가 더 복잡한 그 허무주의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도스토옙스키가 그려낸 니힐리즘의 살아있는 화신 같은 존재예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사상을 라스콜리니코프처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살아내버리는 인물이죠. 그 사상이 결국 순수한 관능적 타락과 권태로 귀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삶이 지루하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음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모순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16살 소녀와의 결혼 계획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장면에서는 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네, 그 부분은 정말 그의 도덕적 파탄을 극명하게 보여주죠. 소녀의 순수함이나 수줍어하는 모습마저 그에게는 오직 성적인 쾌락의 대상으로만 소비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소녀가 얼굴을 붉히는 걸 보면서 매혹적이라고 말할 때 그 영혼이 얼마나 텅 비어버렸는지가 느껴지죠. 한편 루지는 또 다른 형태의 파멸을 보여주죠. 네, 이 두 인물이 아주 흥미로운 대비를 이루죠.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악이 어떤 면에선 거대하고 철학적이라면 루진의 악은 정말 지극히 옹졸하고 속물적이죠. 맞아요. 두냐에게 거절당하고 밤새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끙끙 앓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죠. 라스콜리니코프가 겪는 그 영혼의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저급한 고통이죠. 도스토옙스키가 인간의 이기심이 어떻게 하나는 비극적인 악으로 다른 하나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실패의 원인을 라스콜리니코프 탓으로 돌리면서 복수를 계획하는 것도 참 치졸하고요.
심지어 두냐에게 돈을 더 쓰지 않은 걸 후회하잖아요. 식물성은 동거인 레베자뜨니코프와의 대화에서 아주 폭발하죠. 아, 그 장면이요. 당시 러시아 지식인 사회를 풍자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러시아를 휩쓸던 어설픈 진보 사상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통렬한 풍자죠. 레베자뜨니코프가 공산주의 공동체니 자유결혼이니 떠들어댈 때 루지는 속으로 경멸하면서도 겉으로는 듣는 척하잖아요. 그는 사상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전혀 없죠. 오직 그 사상을 믿는 청년들이 가진 폭로의 힘, 즉 자신의 평판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 힘만을 두려워할 뿐이에요. 결국 그 모든 혼란스러운 대화 속에서도 루진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소냐에게 누명을 씌워서 자기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그 비열한 계획뿐이었던 거고요. 네, 까체리나의 추모연에서 벌이는 그의 행각은 그야말로 파멸의 서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왜곡된 욕망들이 각자의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주인공 라스콜레니코프는 자신의 지적인 자존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을 마주하게 되죠. 네, 바로 포르피리와의 마지막 대결입니다. 이 세 번째 만남이 정말 백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포르피리가 자신의 수사 철학을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게 단순히 범인을 잡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렇도록 믿었던 이성과 계산의 허점을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확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죠. 그는 범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두는 게 오히려 범인에게 심리적인 방향을 설정해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아, 불 주변을 맴도는 나방이라는 비유 정말 절묘했어요. 네, 그 비유가 핵심이죠. 범인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심리적으로 수사관 주변을 벗어날 수 없고 계속 원을 그리며 돌다가 결국 제 발로 불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검사로서는 엄청난 도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범인이 진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아마 포르피리의 방법이 모든 범죄자에게 통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상대를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그의 눈문을 통해서 그의 성향을 파악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의 오만함, 지적 자만심을 간파한 거예요. 이런 유형의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즉 자연적 본성이라는 변수 앞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아, 포르피리가 말하잖아요. 가장 교활한 인간도 갑자기 기절해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계산을 뛰어넘는다고.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결국 2 더하기 2는 4처럼 명백한 수학적 증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 주장은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갈망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본능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페인트공 니콜라이가 나타나서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을 하죠. 네, 포르피리가 준비해둔 깜짝 선물이었죠. 와, 이건 정말 라스콜리니코프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한 수였네요. 그렇죠. 일시적인 안도감을 줘서 그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정말 고도의 심리전인 셈입니다. 이 지적 대결에서 완패한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제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어진 거네요. 네, 그의 이성이라는 무기는 산산조각 났고 남은 건 고통스러운 진실뿐이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바로 소냐에게 가는 것이죠. 네, 소냐에게 모든 걸 고백하는 장면은 정말 읽으면서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그가 찾아간 소냐의 방 묘사부터가 아주 독특하잖아요. 네, 맞아요. 무슨 창고처럼 생긴 예각과 둔각으로 이루어진 기형적인 네모꼴의 방. 이건 소냐의 뒤틀린 운명을 상징하는 공간이겠죠? 맞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공간 안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침내 자신의 죄를 토해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가 고백하는 그 과정이에요. 과정이요? 네. 그는 처음에는 여전히 자신의 그 지적인 이론으로 살인을 정당화하려고 하잖아요. 권력자가 되기 위해 나폴레옹처럼 되기 위해 죽였다고 말하죠. 아, 맞아요. 마치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숙제 발표하듯이 말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말들이 전부 공허하게 들리잖아요. 자기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느낌으로요. 소냐가 그의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을 죽이다니 라며 경악하는 그 모습 앞에서 그의 이론은 그냥 힘을 잃어버리죠. 바로 그겁니다. 이 장면이 이 소설의 거대한 전환점이에요. 라스콜리니코프를 살인으로 이끌었던 그 지적인 이론들이 인간의 고통이라는 원초적인 현실 앞에서 그냥 먼지처럼 부서지는 순간이거든요. 아, 결국 그는 절규하죠. 가난 때문도 아니었다. 인류를 위해서도 아니었다고. 오직 자신이 떨고 있는 피조물인지 아니면 역사를 움직일 권리를 가진 자인지를 시험해보고 싶어서였다고. 그리고 마침내 터져나오는 외침. 나는 노파를 죽인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죽인 거지. 네. 이 말은 더 이상 변명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에서 우러나온 진짜 절규죠. 그의 지성이 감성과 영혼의 현실 앞에 무릎 꿇는 순간입니다. 이 끔찍한 고백을 들은 소냐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죠. 그를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않죠. 네, 오히려 그를 끌어안고 함께 고통을 짊어지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거리에 가서 땅에 입을 맞추고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외치라고 권하죠. 이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 즉 고통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냐의 방식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해결책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철저히 비이성적이고 종교적이며 사랑에 기반한 길입니다. 자신의 죄를 대중 앞에서 고백하고 대지, 즉 민중과 다시 연결됨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아직 이 길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지만 그의 그 차가운 이성의 세계에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의 문이 열린 셈이군요. 네, 바로 그 순간이죠. 한편 라스콜리니코프가 영적인 구원의 갈림길에 서 있는 동안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신의 파멸을 향해 마지막 걸음을 내딛습니다. 두냐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서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를 폭로하고 그녀를 협박하죠. 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스비드리가일로프의 마지막 인간성을 엿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정말요? 어떤 부분에서요? 두냐가 자신을 향해 총을 쏘잖아요. 총알이 스쳐 지나가자 그녀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상할 정도로 순순히 그녀를 놓아주거든요. 이게 그의 마지막 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든 게 무의미해진 허무주의자의 마지막 변덕이었을까요? 책은 답을 주지 않죠. 그게 이 인물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 후 그는 폭우가 쏟아지는 빼제르부르크를 헤매면서 선행인지 변덕인지 모를 행동들을 합니다. 소냐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어린 약혼녀에게도 돈을 남기죠. 그리고 허름한 호텔에서 꾸는 마지막 밤의 악몽들은 정말 끔찍했어요. 네, 침대에서 기어다니는 쥐들. 그리고 학대받은 5살 소녀가 음탕한 표정으로 자신을 유혹하는 꿈이요. 이 꿈들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타락했고 이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영혼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그 꿈들은 그의 영혼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도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짙은 안개 속에서 소방대 건물 앞으로 가죠. 그리고는 보초에게 미국으로 간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죠. 네, 그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도, 구원도, 비장함도 없어요. 그저 철저한 허무, 그 자체로 끝나는 겁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하상이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끔찍한 결말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에필로그로 넘어가 보죠. 라스콜리니코프는 결국 자수하고 시베리아 유형 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네, 예상보다는 가벼운 형량이었죠. 그런데 시베리아에 가서도 그는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범죄가 실패했다는 사실, 즉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그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하죠. 많은 독자들이 그 부분에서 좀 비슷한 감정을 느끼세요. 실망스럽다고도 하고. 네, 저도 좀 그랬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심리적 리얼리즘인 것 같아요. 인간의 교만, 특히 지적인 교만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여전히 다른 죄수들을 경멸하고 소냐의 헌신조차 귀찮아합니다. 그럼 그의 변화는 어떻게 찾아오는 건가요? 논리적인 성찰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찾아와요. 바로 극심한 열병을 앓으며 꾼 꿈을 통해서죠. 온 세상이 지성과 의지를 가진 선모충이라는 미생물에 감염되는 꿈 말이죠. 네, 각자 자신만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서로를 죽이는 끔찍한 꿈이었죠. 그 꿈은 그럼 바로 라스콜리니코프 자신의 사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모두가 자신을 비범인이라 여기고 스스로의 진리만을 내세우는 세상. 그 결과는 소통의 단절과 전 지구적인 파멸뿐이죠. 그는 이 꿈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이론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를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병에서 회복된 어느 날 강가에서 소니아를 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리죠. 네, 그들을 부활시킨 것은 사랑이었다는 문장이 나오고요. 사실 이 결말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수백 페이지에 걸친 그의 그 지적인 저항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 하고요. 그 갑작스러움이야말로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변화는 논리적인 귀결이나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은총이나 계시처럼 찾아오는 영적인 체험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의 지적인 요새를 무너뜨린 것은 버우월한 논리가 아니라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소냐의 비이성적인 사랑과 헌신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지성을 내려놓고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받아들인 거죠. 책은 그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다고 말하며 끝나잖아요. 7년이라는 남은 수용 기간이 이제는 무한한 행복을 향한 짧은 과정처럼 느껴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의 진짜 결말은 마지막 장이 아니라 어쩌면 독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책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아직 복음서를 펴보지는 않았지만 소니아의 신념이 자신의 신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거든요. 부활이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거군요. 그렇죠. 이성의 시대가 끝나고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문턱에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랑과 고통을 통해 마침내 부활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완전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었죠. 네, 그 점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 결말을 어떻게 보셨나요? 7년 후 그의 새로운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그건 정말 독자의 상상에 맡겨진 부분이겠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그의 내면에 그토록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초인에 대한 오만한 사상은 정말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잠시 잠들어 있다가 그의 삶이 다시 시험에 드는 순간 다른 형태로 고개를 들게 될까요? 네, 바로 그 질문이요. 이 질문이야말로 책장을 덮은 후에도 우리를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죄와 벌의 진정한 마지막 페이지가 아닐까 싶습니다.